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외친 악성 베토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음악의 세계를 통해 그의 열정과 환희에 찬 고뇌와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들어보는 로망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두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자유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비록 왕좌의 편을 들어서라도 절대로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792년 베토벤. 로맹 롤랑은 일찍부터 그가 체험하고 있던 시대, 보불 전쟁의 패전국이던 당시에 프랑스 국내의 비루한 물질주의와 회의적 이기주의 사조에 대해 끝없는 증오와 반항심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성에 대한 갈망은 일찍부터 젊은 롤랑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돼 이것이 그를 영웅적 이상주의로 이끌어갔으며, 그 이상주의의 줄기찬 전개를 우리는 그의 전 생애와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작품인 극작에서 로맹 롤랑은 사람들의 열정을 부추겨 당시의 피폐하고 무기력한 사회를 새로운 하나의 신념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대, 보람없는 노력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이 민중극 운동은 비평가들의 반발로 대중의 냉대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해 한때 프랑스 사상계를 뒤흔들었던 저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도 점차 한갓 정치 문제로 전락해 몇몇 정당의 모략적 도구로 이용되기에 이르렀으니, 문학운동 및 사상운동에 대한 롤랑의 실망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이상주의는 행동을 단념하고 고독 속으로 들어앉아 차후 10년 동안의 침묵과 환상 속에서 그의 필생의 대작 장 크리스토프를 완성하게 됐는데, 이에 앞서 그는 고독 속에서 정신의 거장들, 노력으로 고뇌를 극복하고 예술로서 생활을 극복한 위대한 예술가들의 영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들의 생애의 역사를 고요히 살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롤랑은 행동의 위대성 이외에 또 하나의 위대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생이란 고뇌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외로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아가서는 고뇌의 의의와 위대성을 만민에게 가르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형제에 의한 정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탁월한 사람들의 생애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1권이 바로 이 베토벤의 생애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롤랑에게 음악은 마음의 양식이었으며 베토벤은 최대의 정신적 버시오 스승이었다. 위기 속을 헤매던 나의 청년 시절에 가슴속에 영원한 삶의 불을 붙여진 것은 베토벤의 음악이었다라고 롤랑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뚱뚱하며 뒷덜미가 굴다란 힘센 역사 같은 골격을 가졌다. 얼굴은 커다랗고 붉으대대하였다. 다만 만년에 이르러서는 얼굴빛이 병자처럼 누렇게 되었다. 특히 겨울에 전원을 거니는 일이 별로 없이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던 때에는 더욱이 그러했다. 이마는 단단하게 두드러졌다. 몹시 검고 텁수룩한 머리털. 빗질이라고는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듯한 머리털은 제멋대로 사방으로 솟구쳐 메두사의 머리에 뱀들 같았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고 그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 정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검붉고 비장한 얼굴 가운데에서 침침한 빛으로 번득이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대개는 검게 보았지만 사실인즉 그의 눈은 푸르스름한 회색이었다. 그 눈은 조그맣고 깊숙이 감겨 있는 듯 보였으나 열정이나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갑자기 커다랗게 열리고 그럴 때는 눈동자가 바쁘게 구르면서 모든 생각을 놀라우리만큼 진실되게 비춰내는 것이었다. 1812년 밀러 박사는 베토벤의 눈은 어떤 때는 부드러우며 정답고 어떤 때는 흘기며 어르는 듯 무시무시하고 아름다운 표정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가끔 하늘을 향하여 우울한 시선을 돌리기도 하였다. 코는 짧고 네모져서 너부죽한 것이 흡사 사자의 콧마루 같았다. 입술은 얄팍했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약간 앞으로 나온 편이었다. 턱은 억세여서 호두라도 깨물어 부스러뜨릴 만하였다. 아래턱이 오른편으로 약간 치우쳐 깊숙이 우물진 보조개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야릇하게 깨뜨리고 있었다. 모셸레스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의 웃는 얼굴은 인자하였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친절하고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소리를 내어 웃는 웃음은 듣기 싫고 괄괄하고 얼굴까지 찡그리는 웃음이었으며 더구나 늘 짧게 끊어져 버리는 웃음이었다. 그것은 기쁨을 자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가 습관적으로 띠던 표정은 멜랑콜리였다. 사라질 수 없는 슬픔이었다. 레슈타프는 1825년에 말하기를 베토벤의 부드러운 눈과 그 눈이 지닌 깊은 슬픔을 보고 울고 싶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고 했다. 브라운 폰 브라운 탈은 그 이듬해 베토벤을 어떤 맥주홀에서 만났는데 그때 베토벤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란 파이프를 피우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이것은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심해진 그의 버릇이었다. 그 친구가 말을 붙이면 그는 슬프게 웃음을 짓고 주머니에서 회화 수첩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내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써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심지어 길가에서까지 그를 엄습하여
행인들을 놀라게 하던 급격한 영감의 발작이 일어났을 때에는, 혹은 피아노 앞에 앉아 느닷없이 무슨 착상을 얻었을 때는 베토벤의 얼굴은 변모하는 것이었다. 얼굴의 근육은 불끈 솟고 핏대는 부풀어 올랐다. 거칠진 눈은 갑절이나 더 무섭게 되고 입은 부들부들 떨렸다. 마치 자기 스스로 불러낸 마신들에게 스스로 잡혀버린 마술사처럼 셰익스피어의 어느 인물과도 같았다. 율리우스 베네딕트는 말하였다. 리오 왕이라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7번 D단조, 작품 30일 템페스트 중 제3악장 알레그레토. 루트비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쾰른 근방 보은시의 어느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다락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본디 총명하지 못한 데다가 술주정뱅이 테너 가수였다. 어머니는 요리사의 딸로서 어떤 남자 종과 결혼하였다가 과부의 몸이 되어 재가했다. 애처로운 유년 시절, 거기에는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던 모차르트와 같은 애정이 넘치는 가족적 분위기는 없었다. 애초부터 그에게는 인생이 슬프고 가혹한 싸움이었다.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적 재질을 이용해서 신동이란 간판을 붙여 그를 구경거리로 만들려 했다. 4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로 하여금 여러 시간 동안 피아노의 전신인 클라브생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바이올린을 주고 그를 방 안에 가두어 두기가 일쑤였으며,
강제로 공부를 강요했다. 하마터면 그 아이는 예술이라는 것을 영 싫어하게 되고 말 뻔했다. 베토벤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선 폭력을 써야만 했다. 베토벤의 소년 시절은 물질적 근심, 빵을 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 등 어린 몸으로 너무나 일찍부터 걸머진 책임으로 인해 슬프기만 했다. 11살에 극장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었고 13살에는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1787년에는 극진히 사랑하던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나에게는 참으로 좋은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나의 가장 귀한 친구였다. 어머니라는 정다운 이름을 불러볼 수가 있었으며 그것을 어머니가 들어주시던 그때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으리라. 어머니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베토벤도 어머니와 같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그는 앓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병상에다가 우울증을 스스로 덧붙였는데 정작 병고보다도 그 우울증이 더 심한 것이었다. 17살 때에는 일가의 가장이 되어 어린 두 동생의 교육까지 떠맡았다. 집안을 다스려 나갈 능력이 없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은퇴시켜 줄 것이 자기 스스로 청혼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버지가 낭비해버리지 않게끔 아버지의 연금은 아들의 손에 지불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은 베토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본시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친절한 후원을 얻게 되었다. 그 후 항상 그가 친애하여 맞이하는 브로이닝의 가정이었다. 상냥한 로르헨 엘레노레 폰 브로이닝은 그보다 2살 어린 소녀였다. 베토벤은 그녀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그녀는 베토벤으로 하여금 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녀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의 동무였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는 저기 다정스러운 감정조차 없지 않았을 것이다. 엘레노레는 그 뒤 의사 베겔러와 결혼을 하였는데 베겔러는 베토벤의 친구가 되었고 이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베토벤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우정이 지속되었다. 베겔러와 엘레노레의 그 점잖고 다정한 편지와 충실한 옛 친구로부터 착하고 정다운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년을 맞이하여서도 그들 세 사람의 마음의 젊음은 식지 않았으며 그 애정은 더욱 감동적인 것이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이 아무리 슬픈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어린 시절과 그 시절을 보낸 장소에 대해 항시 그립고 멜랑콜리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본을 떠나 그의 거의 전 생애를 빈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는 라인의 골짜기와 그 장엄하고도 어버이 같은 대하, 그가 부르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버이 라인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강은 거의 인간적이라고 할 만큼 살아있어 무수한 사상과 정력이 깃든 거대한 혼과도 같은데 그것은 아담한 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늠름하고 가장 온화한 것이었습니다. 응달지고 꽃핀 언덕 밑을 라인은 힘차게 어루만지는 듯 넘실거리며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베토벤은 그의 생애의 첫 20해를 살았고 거기에서 그의 젊은 마음의 꿈은 형성되었습니다. 물 위에 잔잔히 비치는 그 목장에는 안개에 묻힌 포플러들, 우거진 숲을 수양 버드나무들이 바라다 보이고 과일나무들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속에 뿌리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슭 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아늑히 굽어보는 마을과 교회당과 묘지. 한편 지평선에서는 7개의 푸른 산봉우리가 변화무궁한 모습을 하늘에다 그려내고 그 꼭대기에는 무너진 고성들의 앙상하고 야릇한 형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고장에 대해 베토벤은 끝끝내 변함없는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그곳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고향,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본 그 아름다운 고장. 나의 눈앞에는 언제나 아름답게, 언제나 또렷하게 보이는구나. 내가 그곳을 떠나던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6번 5악장입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베토벤의 생애 세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